오늘 2019 비즈니스워치 세미나 스튜어드십 코드 읽기 사회를 맡은 저는 비즈니스워치에서 기획취재팀장으로 있는 박수익이라고 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스튜어드십 코드, 방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얘기 말만 꺼내면 이게 마치 항공사에 있는 스튜어디스를 뭐 연상한다던가 전혀 좀 다른 쪽에 이런 개념이 없으셨다가 아마 작년이었죠? 작년과 올해 초에 아마 국민연금 덕분인지 한 여러 가지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까지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주주권에 개입하고 아니면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소위 주주권이란 이름으로써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의 다수의 돈을 가지고서 너희가 깡패처럼 지금 행패 부리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이것이 연기금에까지 넘어갔을 때 이것이 소위 요즘 많이 나오죠.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연금이 본질적인 자본주의 원칙은 주주자본주의에 의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즉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가장 극단적인 점에서 바로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됐건 기관 투자자가 됐건 이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바로 사회주의와 전반대적 입장이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의 하나로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대변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형태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회 같은 경우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건 방금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사실 그 목적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의 최대 문제는 저거죠. 어떤 기업이 정말 잘못했고 이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서 사회적 지탄을 막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 국민연금이 나왔었죠. 거의 11%가 넘는 상당한 수의 나름대로 주주인데 이렇게 우리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럼 이 주식을 팔아버려? 어떤 일이 생길 거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실은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아마 의결권에 100번 반대했을 때 100번 반대 중에 그 반대가 그대로 아마 기업에게 영향을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0번 반대하면 한 번 정도 아마 같이 반대가 되려나? 왜냐면 의결권에선 계속 오너 중심의 어떤 오너를 지원해주는 지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아무 힘이 없었고 팔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적극적인 목소리, 주주로서,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를 마스터로 둔 정말 스튜어드니까요. 하인이니까요. 그래서 본질적 목적이었죠. 우리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할 때 이것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담론은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장기 지속성과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반이다라는 연결고리가 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핵심 고리입니다. 그런 핵심 고리에 경영 참여한 주주권이 과연 긍정적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사실은 좀 반반 정도입니다. 부족합니다. 참여 주주로서 보통 5% 룰, 10% 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다행히도 순수 재무적 투자자로서 10% 룰의 예외로 지금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한진카이 같은 경우는 나는 경영참여 주주권으로 전환할까로 바꿈으로써 5% 룰의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식에 1% 변동 생길 때마다 공시하도록 강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또 10% 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요번에 끝났어. 그러면 나는 다시 순수 재무적 투자자로 바꿀 거야. 라고 이걸 순간순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체인징이 한다면은 어떨 때는 내가 필요에 맞춰서 경영참여 갔다가 그냥 순수 재무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사실 여기도 사실 상당한 지금 곤란한 문제가 좀 아직은 존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문제인데 ESG 문제입니다. E나 S 같은 경우, 환경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 자,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영 활동을 해야 돼? 아니면 환경에
해가 되지 않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라는 일종의 국민연금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일종의 주주권을 먼저 지향해서 나가줘야 됩니다. 과연 현재 이 국민연금의 이 구조상 아니면은 현재로서 그 운용 구조상 국민연금이 ESG에서 이 G를 뺀 E와 S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권유 행위를, 이건 인게이지먼트상 권유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적 아니면 좀 더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제가 그때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니까 국민의 60% 이상의 국민연금이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다 라는 상황에서 그러한 적극성인 행위에서의 행위가 과연 스튜어드 행위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ESG 중에 특히 E에서 기후는 비재무적 요소가 아니라 재무적 요소라는 걸 좀 말씀을 이제 뒤에 드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적극적 투자 관리자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주가 아닌 사업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내가 주식을 사고 그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지 나도 돈을 벌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금융기관들은 이제 회사에 대해서 ESG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재밌는 아젠다로 이 특수주제 세 번째 걸 가져왔습니다. TCFD라는 게 있어요. TCFD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약자입니다. 이 특수주제에서 가장 눈에 띈 플레이어가 누구냐면 신용평가 회사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아마 여기 기업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즈니스를 보면서 앞으로 2도시 시나리오, 기후 규제가 강화됐을 때 여러분들의 영업이익이 몇 %가 깎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이걸 가지고 신용평가 등급에 반영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사점은 지금은 ESG도 필요 없다. 기후 관련 재무 리스크의 시대이다. 법 제도화다. 여태까지 자발적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법 제도와 다르다. 대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스튜어디십 코드에 TCFD라는 것 혹시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대세다. 그냥 바로 돌아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조직을 봐야 되겠죠. 우리 조직을 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나. IR 부서에서 감나라 판단을 할 수 있나요? ESG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내부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적극적으로 금융기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죠. 괜히 감췄다가 두드러지면 더 욕을 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고 이걸 나 개선하려고 하는데 도와줘.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미 돈을 얻잖아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드리고 다른 기업에서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요. 스튜어디십 코드 연착륙을 위한 제언, 이렇게 해서 이행 점검 기구의 필요성, 이렇게 좀 했습니다. 사실 이행 점검 기구 하니까 이미 가입한 기관에서 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왜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들을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이 스튜어디십 코드의 원조국이죠. 원조국인데 영국이 2010년도에 처음 도입했을 때 Comply or Explain 방식, 연성법 방식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Apply and Explain 방식으로 규정을 지금 이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정을 따라라. 그리고 설명하라. 아까 Comply or Explain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인 거죠. 적인 방식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영국의 스튜어디십 코드 감시 기구가 있습니다. FRC라고요. 예, 재무보고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시 기구 같은 경우는 반민반관 형태예요. 아시죠? 위원장하고 위원장이보다 의장하고 부의장 같은 경우가 영국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구조고 나머지 위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FRC가 그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 회비 형식으로 좀 받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인 내용들을 감시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격과 동시에 어떤 사기업적인 성격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주기 점검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일본의 공적연기금 GPIF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규모의 연기금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현재 700조 정도 되죠. 현재 최근 데이터가 하면 700조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GPIF는 160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연기금입니다. 2018년도에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웅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TCFD라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기에 2018년 12월 달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활동들을 좀 쭉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얼마만큼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 특히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가라는 것을 좀 말할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사실 전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이슈에 너무나 무감각하다.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스튜어디스 코드를 도입했죠. 2016년 12월 달에 도입을 했고요. 도입할 때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스튜어디스 코드 이건 가입한 기관들입니다. 가입한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의 지침을 갖고 있는데 그 지침하고 실제로 행사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그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공시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공시하고 있지 않더라. 공시하고 있는 것은 37%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스튜어디스 코드를 정말 이행했느냐 아니냐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기하는 아젠다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튜어디스 코드 이행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 공개는 상시적인 조직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 옆에 계신 원정현 부원장님께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7월 30일 날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든 조직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스타트 책임 전문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의 조직이 총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 주주권 분과가 있고 책임투자 분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부분들 보면 거의 책임투자 분과는 전혀 여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주주권 분과 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게 아마 거버넌스 구조에서 스타트 책임위원회가 분리되어 있고 분리된 것이 주주권 분과하고 책임투자 분과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스타트자에서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행사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원바디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둘을 합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있어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주주권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여전히 의결권 부분에 사실은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책임투자는 주주나 의결 아니면 SRI 펀드라는 어느 하나의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컴퓨터의 윈도우라던가 도스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베이스라고 원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호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CDP, 코스피하면 CDP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온실가스의 영향, 특히 2도씨 시나리오 분석을 하라고 이제 국제사회와 중앙은행 감독기관들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기업들과 금융기관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이? 만약 2도씨 시나리오는 특히 1.5도 시나리오 맞추려면 2030년 안까지는 OECD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든 석탄 발전소를 다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된다. 그리고 2040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석탄 발전소의 PF로 투자하는 상당히 많고 나머지 어떤 SPC에서 발행하는 채권까지 인수하는 내용까지 합치면 거의 몇 조에서 수십 조까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런 석탄 발전 앞으로 강화되는 기후변화에 금융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견딜 수가 있겠느냐. 국민연금 우리 원장님께 질문인데 TCFD 2도씨 시나리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팅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연금은 어떤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금 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관 투자자의 하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미션은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된 즉 가입자 이익의 극대화 문제거든요. 책임투자를 하는 데서 법적인 규제만 가지고 했으면 책임투자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과연 국민연금법에 책임투자를 하는 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첨언하자면요, 왜 그게 안 되냐? 기승전 수익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국민연금같이 큰 그런 물주들이 큰 안목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기승전 수익률을 고집하는 한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